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에 맡게 된 신정규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델 트레이닝의 스케일을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의 분산 처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낙 간단하긴 한데 몇 가지 팁들은 중요할 것이고, 사실 Q&A 때 궁금하신 걸 물어보면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쪽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없거든요. 네.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데요? 아닌가? 네. 저는 레벨업에서 백엔드 AI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G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만드는 거랑 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아래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했다면 해봤을 아주 간단한 엠리스트 예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제를 다듬으면서 음악이 나오는데요? 오, 잠깐만요. 제가 어디 뭔가 틀어놨나 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엠리스트 예제인데 오늘 이 예제를 점점 다듬으면서 저 지금 이거 뭔가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네, 어쨌든 네, 아래는 아주 간단한 엠리스트 예제고요. 오늘 이 예제를 점점 다듬으면서 분산 훈련 코드로 바꾸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데이터 로드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엠리스트의 가장 간단한 모델이죠. 보시면 데이터셋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셋은 캐러스에서 그냥 들고 올 거고 저는 패션 엠리스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멀라이즈를 하는 부분이죠. 이제 0부터 250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테스트 셋도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트 셋을 배치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셔플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배치로 만들었고 그 값을 돌려주는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죠. 컨볼루션 루럴렛을 만들 텐데 굉장히 간단한 시퀀셜 넷을 만들었습니다. 인풋을 받아서 레이어를 얹고 2D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튼 한 다음에 딥뉴럴 레이어 한 장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기본적인 걸로 고정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가 그냥 흔히 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엠리스트의 구현 예제입니다. 그럼 이 파일 일단 써볼게요. 썼죠? 그럼 이제 이 모델 금방 만든 그 모델을 훈련을 해봅시다. 훈련하는 코드는 뭐 간단한데요. 사실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금방 전에 만든 모델을 불러오고 그 모델을 피팅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상 에포크를 3만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는지 돌려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코드를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PU 디바이스를 하나를 지정을 해서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GPU 디바이스들의 메모리 그로스 옵션을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 이걸 분산 처리를 한다고 하면 분산 처리하는 각각의 머신들마다 전부 다 스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텐서플로우 매뉴얼에서는 이게 다 스펙을 같게 맞추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all reduce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고 끝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지 노드가 뭐 20개, 30개가 된다면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 그로스 옵션을 줘서 필요한 만큼 점점 메모리를 그 순서대로 늘려나가는 게 옵션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여기서 주는 거고요.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실행을 하면 쭉 돌아가겠죠. 이제 오, 에러 났다. 네 번째 레인에서 에러가 났다는데요. 아, 금방 전에 제가 띄어쓰기를 문제를 했네요. 자, 이제 파일을 쓰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고 트레이닝이 되겠죠. 스텝은 짧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62%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엠리스트 코드죠. 그러면 이제 분산 처리의 세계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분산 처리를 왜 할까요? 만들려는 모델이 크면 합니다. 다루려는 데이터가
커도 해야 되겠죠. 훈련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분산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최근에 T5나 GPT-3 같이 큰 NLP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사실 연산을 할 수가 없고 TPU를 사용을 해서야 뭐 2주나 한 달의 스케일 안에 훈련을 한번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분산 처리를 하느냐? 우리는 멀티코어 CPU를 가지고 있고 코어 안에도 CPU 코어 안에도 CPU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GPU들은 뭐 서로 CPU와 바로 통신을 하기도 하지만 GPU끼리도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어떤 CPU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DGX A100를 쓴다고 하면 에픽이 들어있을 거고, 에픽 같은 경우는 CCX로 묶여져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CCX 코어들이 사용하는 PCI 익스프레스의 채널 바인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이제 잘 나눠서 여러 가지의 노드들이 공평하게 훈련을 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리얼월드는 굉장히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분산 처리한다면 첫 번째로는 속도가 빨라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대한 덜 수고를 한 채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디에 가서든 이 분산 처리 코드들이 잘 돌아야 될 겁니다. 그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훈련 단계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게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 그래프라는 형태로 그리게 되는데 나중에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 그래프의 일부를 쪼개서 여러 디바이스들이나 뭐 잘 동작하는 노드들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짜는 사람이 되게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튜토리얼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죠. 파라미터 탐색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모델을 엄청 많이 놓고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큰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AutoML 등을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압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IO 바틀렉이 가장 큰 병목이 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여러 노드들에 분산을 하고 그 데이터 샤딩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느냐에 대한 방법이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오랜 삽질과 시도를 통해서만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런 삽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스트래티지 기반으로 1.12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익스페리멘탈로 시작을 했고 이제 2.3 이후 이제 2.4에 와서 이제 대부분의 익스페리멘탈 태그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병렬화하기 위해서 TF 데이터와 TF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전용으로 만들어진 메쉬 텐서플로우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은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굉장히 간단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하나의 스트래티지에 맞춰서 코드를 짜게 되면 나머지 스트래티지로 변경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옵션들만 조정을 해서 쉽게 스케일업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는 거기서 예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미러드 스트래티지와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쓸 텐데 오늘의 시간상 두 번째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이 얼리디스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제가 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얼리디스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러드 스트래티지는 하나의 어떤 연산 단위를 복사를 해서 똑같은 연산을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돌린 다음에 그 결과들을 다 모아서 그 결과들을 뭐 민을 하건 서메이션을 하든 가우시안을 구하든 해서 하나로 뭉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디스트리뷰트 하는 식으로 모든 노드들을 각 액폭마다 계속 새로운 지점에서부터 재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링 구조로 얼리디스를 만든 경우에는 그 링에 따라서 데이터가 만들어진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의 델타 값만 계속 이동을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그라디언트에. 근데 저희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드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부터 시작을 합시다. 미러드 스트래티지의 멀티노드 버전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할 패션 엠리스트에서는 속도 증가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큰 이미지넷 기반의 여러 가지 모델들부터는 노드를 여러 개 쓰면 티가 납니다. 구현은 일단 여러 개의 노드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고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마스터 노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리저버를 통해서 자기와 같이 일하는 워커 노드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워커 노드들과의 통신은 gRPC를 사용을 하거나 NVIDIA NC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기본적으로 모든 코드들은 환경 변수로 tf-config라는 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하고 내가 어떤 롤을 담당할지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노드들이 워커로 지정이 되면은 처음에 기술된 워커가 자동으로 마스터 노드가 됩니다. 예전에는 마스터 노드를 임의로 꼭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식 매뉴얼도 그렇고 실제 사용도 그렇고 마스터 노드를 크게 따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듀스 하는 단계에서의 바틀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스터 노드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스펙으로 지정을 해도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진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노드를 실행을 하면은 난 실행된 다음에 등록된 다른 노드들이 자기에게 생존을 신고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요. 워커 노드는 실행이 되면은 마스터 노드한테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보고를 하고 마스터 노드가 그래 시작하자라는 명령을 내리면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심플 워커 앱리스트 코드를 한번 보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 tf-config와 넘버 워커를 이제 환경 변수에서 읽어보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찾은 대부분의 예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텐서플로우 2.4를 사용을 한다면 사실 이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줄 겁니다. 이건 수동 클러스터 설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애저나 GCP 같은 곳에 이제 이미의 그 VM을 만들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 값을 다 줘야 되겠지만 이걸 그렇게 이미 플랫폼에서 주는 경우에는 이 값을 따로 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용할 스트래티지를 정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여기인데 배치 사이즈가 우리가 64라고 잡았다고 하면은 글로벌 배치 사이즈는 이 배치 사이즈에 실제로 돌아가는 워커의 수를 곱한 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이제 앞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코드는 이 부분만 다릅니다. 이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가 적용된 이 스코프 안에서 모델을 빌드하고 모델을 피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밖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죠. 이제 오버라이팅 됐겠죠? 자, 그러면 뭐 시작을 해봅시다. 코드를 놓고 폴더는 지정이 돼 있고 노드 하나당 16기가랑 뭐 GPU를 2개 분량만큼씩 주고 있던 노드를 한 2개만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션이 시작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 일단 콘솔을 열어서 보이시죠? 동일한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금방 기록을 한 심플 워커 앱리스트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줄에 gRPC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드를 실행을 해봅시다. 하나를 실행해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를 실행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노드는 실행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등록을 하고 바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노드인데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가 이제 서로 똑같은 워커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각 에폭이 끝날 때마다 이제 계속 얼리듀스를 통해서 값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62% 정도가 나왔죠. 아까랑 사실 동일한 코드인데 아까는 49에서 50%가 나왔는데 두 대로 돌렸으니까 당연히 애큐러시는 더 빨리 올라갔겠죠. 62%로 같은 시간 동안 노드 두 개를 써서 조금 더 빨리 돌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0번에서도 끝나고 1번에서도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보신 거는 이제 간단한 예제 코드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써먹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방 뭐 앱리스트 코드들은 이제 간단하게 멀티 노드만 적용을 해본 거고요. 이제 앱리스트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 뭐 대충 이런 종류의 코드들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GPU를 이제 점점 크게 잡게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를 정의를 했고, 이 두 부분은 항상 코드의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으면은 이제 옵스 정의가 코드 시작 부분에 없었다는 에러를 내면서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데이터를 노드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썼으니까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그냥 써서 불러왔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는 막 환경 변수에서 워커가 몇 개인지 읽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지금 텐서플로우 2.4에서는 이 스트래티지의 넘버 오브 레플리카 인 싱크 이 안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을 그냥 배치 사이즈로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배치 사이즈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따로 떼 놓은 이유는, 아까 전에는 데이터를 직접 가공을 해서 리턴을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콜백을 사용해서 이걸 적용을 할 거예요. 이제 데이터는 읽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어왔죠. 여기는 셔플링을 안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셔플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주의할 게 이 부분인데, 데이터 샤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데이터, 사실상 IO 바틀렉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IO 바틀렉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겹치지 않게 서로 다른 노드들에게 잘 흐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샤딩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 해주는데, 그런데 그걸 하려면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된 경우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워커 노드를 4대를 쓰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데이터들은 파일이 4개 이상이어야 샤딩하기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일이 여러 개인 데이터셋은 파일 목록 단위로 우리가 레퍼런스를 던지는 식으로 샤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토 샤드를 끄지 않으면 이 예제에서 다루는 그 엠리스트 같이 파일 수가, 여기서 파일을 한 개만 다운받거든요.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에러를 뱉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강제로 지금 샤딩을 꺼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디케인데, 앞에서 우리가 예제를 썼을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디센던트를 썼지만, 여기서는 ADAM을 쓸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가장 글로벌 미니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스텝 사이즈를 점점 작게 줄여서 좀 더 정확한 지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참값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12번 정도의 에폭을 돌릴 건데, 에폭에 따라서 점점 발걸음의 크기를 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한 콜백 펑션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모델은 그냥 간단했지만, 여기서는 중간에 모델이 중단되거나 노드가 죽었을 때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다른 파일로 빼놨던 모델 컴파일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자리에 이제 어댑티브한 모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콜백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콜백이란 건 우리가 한 에폭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불리게 될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텐서보드를 위해서 로그를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에 중간값을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점점 작게 줄여서 수령을 정확한 지점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넣고, 그게 얼마나 줄었는지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도록 하는 루틴을 이렇게 4개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피팅을 할 때 콜백 함수를 줬고요. 우리는 12번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줬죠. 그리고 이건 원래 다른 파일에 빼면 되는데, 여기 그냥 귀찮아서 넣은 건데요. 이제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로 직접 정확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필요 없고, 모델 피팅을 했으면 그냥 바로 그 모델을 써도 됩니다. 이건 예제라서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실제로 우리가 인퍼런싱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 세이브 옵션을 써서 이제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간 부분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 디케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불러오고 모델 서빙을 위해서 세이브드 모델로 저장해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건데, 배치 사이즈를 잡을 땐 꼭 원하는 배치 크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워커수를 곱한 값을 넘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드들이 서로 겹치는 데이터셋을 들고 훈련이 되면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올리드스 알고리즘의 그 성격상 얘네가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에러를 내뿜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봅시다. 이번엔 노드를 한 4개 정도 잡아볼게요. 2개씩 주고 노드를 4개 정도 잡고, 메모리 16기가 정도는 줘야겠군요.
CPU는 거의 안 쓰니까 2개만 주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개짜리 세션이 시작이 됐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발표 자료에 있는 코드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코드를 돌려봅시다. Practical Mnist 실행이 됐고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환경 변수를 보시면 이렇게 tf config 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구에 따라서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걸 수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YAML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 템플릿 기반으로 진자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이걸 자동 생성해서 각 클러스터가 시작하는 시점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얘는 그냥 백엔드 AI라는 애라서 얘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돌려봅시다. 그 tf everywhere로 가서 금방 전에 적은 루틴이 Practical Mnist죠. 얘는 이제 4개의 노드를 사용을 해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마스터 노드가 시작이 됐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터미널을 여러 개 열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들어왔고 이걸 수동으로 지금 입력하고 있는 이유는 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노드들도 실행을 해보죠. 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노드로 가서 얘까지 등록을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계속 기다리는 중이고요. 모든 애들이 올 때까지 이 모든 애들이 오게 되면 얘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시작이 넘버 오브 레플리카가 4개고 그러니까 워커 4개를 사용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거고 속도 자체는 이제 F폭이 12개면은 당연히 똑같이 느릴 겁니다. 그런데 수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하나를 썼을 때보다. 자, 그럼 이때 기다려 봅시다. 그럼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실제 계산하는 속도보다 뭔가 앞뒤에 준비하는 부분이 더 느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0.1초나 0.4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일보다 다른 일이 더 많으니까 그 좀 오프로드 해라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강제로 데이터 샤딩을 껐잖아요. 그 끈 거의 부작용 플러스 이제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셋을 불렀을 때 앞에 캐시 명령을 썼는데 그 캐시 명령의 위치를 바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작은 모델이라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지넷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약간 더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에 저장을 한 것 같은데요. 잠깐. 끝나가네. 끝나고 하죠. 그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코드를 설명해야 되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충 90%, 92% 정도의 정확도까지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모델을 돌렸을 때, 세 스텝을 돌렸을 때 46,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노드 2개 썼을 때 57,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세 번만 돌렸을 때도 이미 89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똑같은 모델로 이제 돌렸을 때, 그 세 스텝을 돌렸을 때 60 정도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세 스텝만 돌려도 벌써 90에 벌써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장하고 다시 파일을 불러서 보라고 한 부분 때문에 저렇게 오류가 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결과가 트레이닝 체크 포인트에 중간 체크 포인트들이 저장이 됐고, 모델 같은 경우는 세이브드 모델 안에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를 보면, 그럼 그냥 여기서 누르면 되는데, 이제 금방 수렴했던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각 F마다 수렴하는 속도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드 수를 늘리면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폭은 모델마다 다르지만 그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노드 수 곱하기 0.8 정도한 속도가 하나 추가할 때마다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의 가이드들은 텐서플로우 튜토리얼들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되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똑같은 스트레치지와 똑같은 코드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만 바꿔서 이제 레지넷 뭐 가장 간단한 데이터셋들 그런 것들 해보시면 이미지넷 데이터로 10 정도 해보시면은 속도 증가 같은 걸 체감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